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우 애널리스트입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은 지수는 정체된 가운데 종목 간, 산업 간의 전반적인 교차 현상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현상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최근에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종목 이슈를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여러 가지 리포트들과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것은 미디어 업종입니다. 최근 우리 증시뿐 아니라 해외 증시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몇 가지 업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 인터넷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강세, 예를 들어서 인터넷 여행, 익스피디아, 그리고 인터넷 쇼핑과 관련되어 있는 이베이, 아마존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과 함께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페이스북, 싱가포르 증시의 텐센트, 우리나라의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의 동반 강세, 거기에다가 또 미디어 업종의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증시에서 일부 관련주들은 싸이의 출연이라든지 소녀시대, 21 이런 주력 아티스트들의 음원 출연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 미디어 업종들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오늘은 이 미디어 업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디어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 미국 시장에서 컨텐츠의 대표 종목으로서는 다우 30 지수의 구성 종목인 월트 디즈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월트 디즈니의 겨울왕국이 성공하면서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컨텐츠의 대표 종목으로서 다우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올해 시장이 조정받을 때 동반 조정이 크게 나타났습니다만, 그 이후에 실적 발표와 함께 갭업, 그리고 전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 지수의 상승세에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가도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다우 지수의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타임 워너를 포함한 대부분의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이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이런 콘텐츠 종목뿐만 아니라 일종의 플랫폼 종목군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넷플릭스 어떤 기업입니까? 일종의 스트리밍 기업입니다. 원래 처음에 시작은 DVD를 대여하는 그런 이 업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스트리밍을 하는, 동영상을 스트리밍하는 그런 업체로 변모를 했고, 그 이후에 영화를 스트리밍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하다가 자체 이제 제작물도 만들고요. 또 넷플릭스의 힘이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ABC, CBS 같은 유력 방송도 넷플릭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하나의 유력 방송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IPTV의 확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넷플릭스의 단말기, 넷플릭스의 망을 이용한 전체적인 컨텐츠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넷플릭스가 자체 제작한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하는 드라마가 미국에서 데이트를 하고 시즌제로 만들어지는 등 굉장히 큰 폭의 히트를 보이면서 자체 컨텐츠도 강세, 그리고 자체 플랫폼도 강세를 보이는 이 넷플릭스의 주가는 무려 100달러에서 400달러가 넘어서는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나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최근에는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나스닥 세 종목을 꼽아보라면 테슬라, 넷플릭스, 페이스북 이렇게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탄력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같은 플랫폼 내 종목이라 볼 수 있는 컴캐스트 같은 종목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미디어 업종은 플랫폼, 콘텐츠, 네트워크 쪽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쪽의 강세가 두드러진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콘텐츠 업종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 미디어 시장이 성장할 거냐 아니면 정체될 거냐를 따져보게 되면 성장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뉴 미디어가 나오고 있고 1인 미디어가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콘텐츠 양은 점점 더 많아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향후 컨텐츠 시장의 규모, 이것을 추정해 본 것인데요. 자,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추이가 한 20 정도였다면 2017년 정도 가게 되면 35까지 무려 70%의 성장을 보인다라는 거죠. 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6년 정도의 수준 동안
50%가 넘는 70%에 가까운 성장을 보인다는 것은 연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한 14% 정도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4%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산업은 컨텐츠 산업은 연간 기준으로 평균 14%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탄력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업종의 성장은 앞으로도 좀 이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실제로 어떤 부분이 성장할 거냐를 봤더니 자, 모바일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데이터 스트리밍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파일 쉐어링, M2M과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 사물통신 서비스, 그 다음에 웹이나 데이터를 보는 이런 서비스들도 전반적으로 다 늘어나지만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건 모바일 비디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신망 속도가 빨라지니까 기존에 통신망 속도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음원 스트리밍 정도가 가능했죠. 그런데 이제 LTE로 빨라지면서 뭐가 됩니까? 실시간 방송되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지나간 방송을 VOD를 보는 것이 됩니다. 과거에 어떻게 됐습니까? VOD를 일일이 다 다운받아서 봐야 됐는데 지금 LTE망에서는 또 LTEA망에서는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과거에 우리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려면 그 TV 프로그램을 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집에 가 있던지 아니면 미리 녹화를 해두던지 뭐 이런 형태를 보여야 됐지만 지금은 밖에 있어도 자신이 데이터 걱정만 없다면 아니면 뭐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모바일로 TV 시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모바일 TV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화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TV, 집에 가지고 있는 TV의 수준이 조금 낮다면 오히려 모바일 IPTV의 화질이 훨씬 더 좋죠. 물론 화면 크기 자체는 작지만 화질 자체가 좋기 때문에 밖에서 이용하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앞으로 이 모바일 시장에서 비디오 시장의 성장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또 하나의 이제 특성은 뭐냐면요. 계절적인 특성이 나타난다라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3G 서비스는 계절적인 특성을 별로 타지 않는 가운데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LTE 서비스는 계절을 타고 있습니다. 계절을 왜 탑니까? 2013년부터 LTE 서비스가 본격화되었는데요. 실제로 4월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MLB 중계, 국내 프로야구 중계 이런 것들을 LTE망을 이용해서 밖에서 시청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바일의 특성이 뭡니까? 일종의 유비쿼터스 아닙니까?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모바일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것은 TV 시장에서도 콘텐츠 시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인터넷상에서 음원이 풀리게 되면 우리가 집에 가서야 음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이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12시부터 풀린다. 그러면 그날 12시에 바로 내 자리에서 내가 어디에 있던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혹은 태블릿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이라고 하는 시즌, 이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데이터량이 크게 증가하는 거죠. 뭐 프로그램 이벤트, 이 프로야구 같은 이벤트들, 그리고 올해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미 동계올림픽이 지나갔고요. 또 월드컵이라고 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콘텐츠량을 사용하는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할 것, 이것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런 현상은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슈퍼볼 시즌이라든지 이럴 때 버라이즌이 LTE망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TV 앞에 앉아있는 한 1억 명 정도가 시청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LTE망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 30억 인구가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청할 수 있는 가시청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모바일 이 TV를 이용한 광고료 수입도 향후 확대될 수 있다는 것. 관련 산업들이 계속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2012년 이후로 전체적인 소비 지출은 거의 보합 상태, 그러니까 지난 작년과 비교해서 거의 보합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오락문화 지출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오락문화 지출에서 대부분이 어디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TV 시청 내에서도 돈을 주고 VOD를 시청한다든지 영화를 시청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 오락문화 지출, 컨텐츠에 대한 지출이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트렌드. 어떤 것일까요? 바로 기기의 보급입니다.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지금 글로벌 시장에 나오고 있는 태블릿,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있죠. 스펙은 점점 올라가는데 가격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MWC에서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에서 나왔던 노키아 폰의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13만 원 정도인데요. 스마트폰의 스펙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오포사에서 나온 제품도 가격은 40만 원대인데 우리나라 갤럭시 5보다 스펙 기준으로만 보면 훨씬 좋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제품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보급은 늘어난다라는 것이고요. 통신망도 2G에서 3G로, 3G 있던 국가는 4G로 점점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통신망 속도가 빨라지면서 관련돼 있는 앱 시장, 컨텐츠 시장은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우리가 무게를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각각의 컨텐츠에 어떠한 성장 모멘텀을 부여할 수 있을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음 그림 살펴보죠.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영상 시장에 점점 자리를 내주고 있는 음원 시장인데요. 음원 시장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 제 가격을 못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점점 제 가격을 받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각 음원의 평균 가격이 서서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다 어떤 형태로 이용하시나요? 대부분 번들 형태로 이용을 하게 되죠. 묶음 상품. 그래서 스트리밍 아니면 스트리밍 플러스 뭐 30곡, 스트리밍 플러스 한 뭐 100곡 이런 형태로 번들 상품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번들 상품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곡 하나당 가격이 뭐 100원, 200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CD 형태로 음원을 팔았던 것보단 너무 낮은 가격으로 팔다 보니까 뭐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뭐 못 살겠다 뭐 이러다 보니 서서히 가격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추이는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둠의 경로를 들어가 보시면 오히려 동영상 같은 것들은 조금 풀려 있는 것들이 많지만 실제로 영화와 음원은 굉장히 철저하게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 서비스는 앞으로도 좀 더 뭐 DRM과 같은 자체 보호망 그리고 파일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어둠의 경로들을 또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호 기술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뭐 다운받은 것들을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서 공유하는 방법들은 충분히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어둠의 경로를 이용하기보단 가격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또 이런 데이터들을 돈을 주고 사야 된다라는 소비자들의 인식의 변화 때문에 향후 음원 가격은 느리지만 꾸준하게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 음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도 조금씩 좋아질 가능성.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음원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트렌드. 이것이 뭐 아주 큰 주류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종의 트렌드는 뭐냐면 굉장히 음질이 좋은 쪽 CD 이상의 음질을 보유하는 플랫 같은 파일. 그러니까 곡 한 곡당 보통 한 30-40메가가 넘어가는 이런 파일들에 대한 수요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음질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음원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또 기기들도 이런 고사양 기기들로 바뀌고 있는 상황. 그래서 스마트폰에 차별화가 별로 없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스마트폰들은 24비트에 192K 비트로 전송할 수 있는 음악을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고음악들, 고음질의 음악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관점에서 향후 그러한 수요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음질이 좋은 음악들은 당연히 가격도 높게 받겠죠. 그러면서 음원 가격은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시사점 뭐냐면 다음 그림 보시면 전 세대에 걸쳐서 음원 서비스, 음원 앱들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작년 3월과 비교해 봤을 때, 재작년이죠. 2012년 3월과 작년 6월을 비교해 봤을 때 1년 3개월 정도 차이지만 전 연령대에서 모두 음원 서비스, 음원 앱 서비스의 사용 빈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스마트폰 이용이 늘다 보니까 이런 음원 서비스들을 자연스럽게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음원 서비스의 가격도 올라가고 매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콘텐츠 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요.
자,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애초에는 게임하고 음악이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게임은 어떤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급이 조금 낮은 캐주얼 게임이라든지 아케이드 게임류의 게임이었다면 이제는 RPG 게임류의 그런 게임들이 모바일 시장에서 런칭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는 PC 온라인 게임과 큰 차이가 없는, 또 콘솔 게임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게임들이 실제적으로 모바일 게임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태블릿의 성능이 컴퓨터와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고요. 통신망이 발달하면서 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발달하면서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해 둡니까?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고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죠. 그런 형태로 서비스가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게임 같은 경우에는 고사양 게임으로 일단 동영상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되겠죠. 자, 음악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음악만 이용하기보단 어떤 형태로 뮤직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뮤직비디오 형태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콘텐츠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콘텐츠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서 고평가 논란에도 일부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성장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각각의 중요한 종목군들을 요약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텐츠, 네트워크, 기기, 그다음에 플랫폼 이 네 가지가 모두 연동이 되어야 우리가 콘텐츠 시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밸류 체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되죠. 근데 최근에 어떤 형태가 나타나고 있냐면 이렇게 묶어서 가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CJ그룹, CJENM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묶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묶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기업일수록 이렇게 많이 망을 묶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 네트워크 기업입니다만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티맵이라든지 아니면 티스토어 같은 시장들, 앱 시장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일종의 플랫폼이면서 컨텐츠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어느 한쪽에만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시장으로 엮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팩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군들을 꼽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네트워크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SK텔레콤과 KT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들과 연계를 맺어서 M2M, IoT 이런 것들에 대한 협력 관계를 계속 넓혀 나가고 있고요. 또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적어도 아시아 시장 내에서는 지역적인 흐름을 타고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네트워크 쪽이라면 KT나 SK텔레콤 여전히 장기적으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기기 말할 필요 없겠죠. 삼성전자가 여전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지켜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과거만큼의 수익성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 플랫폼 쪽에서는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네이버, 그다음에 케이블 쪽에서는 계속 M&A를 하고 있는 CJ 헬로비전, 또 스카이라이프와 같은 위성 TV의 전반적인 흐름도 여전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컨텐츠 쪽에서는 좀 더 세분화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음원 쪽에서는 YG라든지 아니면 SM 같은 보유 컨텐츠, 보유 아티스트의 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여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상 컨텐츠 쪽에서는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SBS 컨텐츠 허브, 또 CJENM 이런 기업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장기적으로 강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게임 쪽에서는 카카오톡의 지분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모바일 게임에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의 앞날이 조금 더 밝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 산업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투자할 만한 여력이 남아있다. 다만 실적 추이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대 종목에서는 먼저 뜨거운 종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시장의 강한 업종 중에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미국의 헬스케어 쪽인데요. 자, 미국의 헬스케어 업종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며칠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조정과 상관없이 전체적인 추세는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헬스케어 종목이 강한 이유, 오바마 케어도 있을 거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을 하고 있을 텐데요. 실제적으로 국내 시장 내에서도 신고가를 보이는 한 종목이 있죠.
바로 SK케미칼입니다. 오늘 SK케미칼이 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시장의 이런 전체적인 흐름과 함께 왜 같이 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가고 있는 이유. 일단 다른 이유가 다 떠나서 전 세계 헬스케어 업종이 같이 움직인다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일단 거기에서 한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SK케미칼이라고 하는 종목은 굉장히 다양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신 사업이 하나 있고요. 제약 사업이 또 한 가지가 있고 그 외에도 수지 사업, 합성 수지 사업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사업 내에서 좋아지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바로 이 백신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 모두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케미칼이 이미 백신 쪽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종근당이라든지 녹십자와 함께 SK케미칼도 백신 시장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백신 시장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국내 모두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 기준으로 봤을 때 헬스케어 내에서 헬스케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오바마케어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의료보험 자체가 동일한 의료 서비스, 어떻게 보면 동일하다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평등한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과 관련되어 있는 백신 산업은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머징 마켓에서 좀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백신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백신을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SK케미칼은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지금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이런 배경으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과연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1999년도에 SK케미칼의 전반적인 동향은 SKC였을 때 동향은 어땠냐면 자, 수지가 12%, 합성 수지가 12%, 그리고 섬유, 유와 같은 PET 서비스가 77%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을 누가 다 가져갔냐면 중국에 전부 잠식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 기준으로 어떻게 바뀌었느냐? 생명과학 분야가 34%, 또 수지 분야가 37%까지 늘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디젤 같은 일종의 친환경 산업이 전체적인 이 업종의 이 종목의 일종의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환골탈태했다. 성장이 안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구조조정을 하고 또 중국으로 보내고 실제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 회사는 앞으로도 유망한 바이오 디젤이라든지 라이프 사이언스, 생명과학 쪽의 움직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성장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살펴보시면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것이 4분기에도 실적, 시장 기대를 크게 밑돌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SK건설이라고 하는 자회사의 실적 악화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사 실적은 좋았는데 자회사 실적이 문제가 되면서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한 거죠. 그런데 건설업종도 어느덧 바닥을 찍고 최소한 돌아섰다 정도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SK건설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빠진 부분들을 단숨에 제자리로 되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 SK가스라든지 큐비스라든지 유비케어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최근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들의 흐름도 건설만 제외하면 나머지 괜찮다라는 점, 본사는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도 건설의 회복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과학 중에 이 백신 사업부 전체적인 흐름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니세프의 전반적인 백신 구매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들의 이 백신 구매액이 늘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전염병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이머징 국가들의 소득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들도 약을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또 유니세프로 들어가는 돈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백신 시장 자체가 커지는 부분도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머징 국가를 포함한 좀 더 못 사는 국가들의
백신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화학수지. 화학수지 쪽에서 돈이 안 되는 PET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친환경 수지라고 볼 수 있는 PETG의 매출은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PET는 갖고 있으면 매출은 높게 나오겠지만 이익률을 계속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산업인데 이 비중을 줄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익률은 올라가는, 그러니까 매출은 줄었지만 이익률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낳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 전망도 SK케미칼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전 이렇게 봅니다. 일단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이다. 바이오 디젤, PETG,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백신 사업, 그 외에도 또 신약과 같은 일부 생명과학 사업들, 전체적인 트렌드는 분명히 글로벌 시장에 맞게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신고가 수준에서 쉽게 밀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회사와 관련된 변동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조금 부정적인 부분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현재 이 성장하고 있는 전반적인 성장 분위기와 모멘텀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신고가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정식 매수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 수익률은 이제는 조금은 낮춰잡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실적 발표 구간에서 SK건설의 실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염두에 두면서 트레이딩을 조금 병행해 나간다면 수익률을 제고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정식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좀 뜨거운 종목을 봤다면 좀 부정적인 종목을 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은 부정적인 종목이라기보다는 업종에 가까운 일종의 IT 부품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IT 부품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최근에 IT 트렌드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제품이 뭐냐? 갤럭시 S5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갤럭시 S5 나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양도 나쁘지 않고 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또 신기술들 나쁘지 않은데 핵심은 뭐냐면 가격이 예상보다 다운됐다는 거죠. 그러면 본 제품, 이 갤럭시 S5라고 하는 게 갤럭시의 최고 라인, 하이엔드 라인인데 하이엔드의 가격도 떨어뜨렸기 때문에 미들, 로엔드 전부 다 가격이 동시에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제조업체 이익만 떨어뜨릴까요? 부품업체 이익도 전반적으로 모두 떨어뜨릴 거라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 그림을 좀 살펴보시면요. 이번에 이제 발표된 제품 중에서 갤럭시 S5는 실제로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서 발표를 했고요. 다만 같은 기간, 뭐 비슷한 장소에서 발표를 했을 뿐 실제로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에서 갤럭시 S5를 발표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갤럭시 S5 말고 실제로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에서 각광을 받았던 두 가지 제품은 HTC라고 하는 대만 회사의 원이라고 하는 제품이 다시 한번 최고의 제품으로 꼽혔고요. 또 하나, 갤럭시 S5의 일종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소니의 Z2라고 하는 제품이 각광을 받았는데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또 갤럭시 S5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방진, 방적, 먼지나 이렇게 물에 굉장히 자유로운 제품이라는 점이 강조가 되면서 실제로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에 나오지 않은 갤럭시 S5보다 그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 내에서는 이 두 가지 제품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드웨어 스펙들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제품들, 그동안은 약간의 좀 차별화가 존재하는 양상이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붙어있는 마크를 확인하지 않으면 저게 어디 제품인지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헷갈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낮아지고 전체적인 스펙은 평준화되고 있다. 그것도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가격은 떨어뜨리고 있다. 이것이 최근에 가장 중요한 트렌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요. 이 지금 갤럭시 노트 3 네오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런 제품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가격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부품의 단계를 한 단계씩 낮춰서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결국은 뭐냐? 전반적으로 지금 스마트폰을 더 넓게 팔기 위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이제는 대세가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게 이런 파생 모델과 함께 중국 시장 제품들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나오는 중국 시장 제품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 제품은 뭐냐면요. 화웨이에서 나온 제품이죠. 화웨이 어센드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 어센드라고 하는 제품의 전반적인 스펙이 갤럭시 S5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255, 30만 원 미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포라고 하는 제품은 이 그림으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고가 브랜드는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뭐 PVR 뭐 이런 제품들 일종의 음악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쓰는 하이파이 제품 중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아주 고가 라인은 아니지만 중저가 라인 정도에서는 이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차이나 이제 디스카운트가 없는 제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최근에 발표한 오포의 제품은 갤럭시 S5보다 오히려 스펙이 더 좋습니다. 가장 먼저 QHD를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 제품들의 가격은 낮은데 스펙은 비슷한 그런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가격은 점점 낮아질 거고 가격이 낮아지면서 부품사들이 받는 이익 압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전반적인 스펙은 계속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우리가 부품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의 포인트도 명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 트렌드를 조금 살펴보시면요. 다음 그림에서 나오고 있는 이 아라 프로젝트. 자, 여러 번 언급드렸죠. 이런 식으로 모듈화된 제품들이 앞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또 하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삼성의 타이젠. 그러니까 삼성도 OS를 만들면서 앞으로 OS 시장이 점점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또 하나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건 자,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시장은 하드웨어가 아닌 실제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와 같은 소프트웨어단, 서비스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간다면 부품주에 대한 매력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점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품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구글의 아라 프로젝트에 부품을 납품할 수 있을 정도로 대용량의 대규모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든지 아니면 아주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삼성전자나 모토로라나 레노버, 화웨이 이런 쪽에 비교적 높은 가격에 부품을 계속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든지 아니면 치킨 게임이 완전히 끝나서 공급 과잉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부품이든지 이런 쪽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조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앞으로는 중저가 폰의 약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가격 경쟁은 점점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는 하드웨어, 부품주 이런 것들 고르는 것보다 서비스 시장의 주요 종목군들을 고르는 게 낫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타이젠의 성공 여부와 함께 국내 SI 업체들의 움직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부품주만으로 우리가 관심을 줄여본다면 가장 이제 핵심 종목은 여전히 스마트폰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부품들,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 반도체, 메모리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 삼성전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은 어쨌든 캡티브 마켓이 존재한다. 캡티브 마켓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제품들을 사갈 수 있는 누군가 형제 회사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매출을 끌어올려서 그것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이익을 뭐로 만회하느냐? 더 많이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비용을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익률을 맞춰간다든지 이익률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부품주 중에서 가장 탑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좀 살펴봐야 될 것은 PCB라든지 FPCB 부품 숫자가 많아지면서 제품 개수가 많아지면서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탑재될 수밖에 없는 제품들입니다. 그렇지만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이 떨어지는 수익성을 고려해서 주가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대덕GDS 같은 이런 기업들은 향후 통신장비 시장의 PCB 시장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트레이딩 전략 자체는 유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가는 충분히 싸졌다라는 점에 무게를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뭐 특수한 기술들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무선 충전, 지문 인식, 뭐 메탈 케이스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전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각이 싸늘합니다. 매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이 기술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이 부가적으로 가격을 비싸게 하는 기술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자리매김할 수 없는 기술들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 약간 고평가돼서 나온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부가 기술들, 꼭 스마트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가 기술들은 향후 앱으로 대체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중을 줄여나가거나 급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게 뭐냐? 거기에 집중을 해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 뒤집기 시간에는 포스코 경제연구소의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요. 인더스트리 4.0 독일의 미래 제조업 청사진이라는 보고서인데요. 자, 이 보고서는 박형근 연구원이 썼습니다. 자, 이 리포트의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제조업 CEO라면 저는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자신들의 산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굉장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독일도 우리나라와 함께 또 일본과 함께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제조업 강국을 꼽아보자면 일본, 독일, 미국 이런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독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고 있는 일종의 정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게 과연 무엇인지 좀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독일의 고민. 제조업을 어떻게 자국으로 다시 끌어들일 건가? 왜냐하면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해외로 빠져나갔던 이런 제조업들을 과연 어떻게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저가 생산국과는 어떻게 경쟁할 거고 기술 리더십은 어떻게 보존을 하고 인구가 늙어가고 있고 고임금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향후 해결할 수 있을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독일도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고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두 가지의 큰 흐름을 통해서 인더스트리 4.0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인더스트리 4.0의 전반적인 목표는 마켓 리더십을 가져가고 기술 제조업을 주도하고 제조업을 자국으로 끌어오고 그 다음에 고령화와 고임금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어떤 것일까요? 고령화, 고임금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분명히 만드는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비싸게 팔면 되는 거죠. 어떻게 비싸게 팔아야 됩니까? 다른 데서 못 만드는 거, 특수한 거, 이런 거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포트의 특징은 아마 인더스트리 4.0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 방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일 텐데요. 다음 넘어가 보죠. 자, 각각의 산업혁명이 있는데요. 각각의 산업혁명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1차 산업혁명은 사람의 힘에서 기계의 힘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2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대량화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의 힘을 이용하는데 단순하게 사람의 힘을 기계의 힘으로 옮긴 것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품종 다량 생산이 가능했다는 것이 2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컨베이어 벨트고요. 3차 산업혁명에서는 IT가 들어가면서 좀 더 효율화되고 조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앞으로는 어떻게 갈 거냐? 4.0으로 넘어가면, 즉 3차 산업혁명까지 이런 식으로 흘러왔는데 4.0으로 흘러가서는 다품종 다량 생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0 수준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까지는 되는데 앞으로 4.0 세대가 되면 굉장히 유연하고 물리적인 시스템 자체가 유연하고 프로그램 위주로 흘러가기 때문에 또 서비스 위주로 소프트웨어 수준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적용을 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대량 생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커스터마이징 된 나에게 딱 맞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애플사의 모 제품
태블릿 제품. 지금 모두 다 똑같은 제품들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적어도 뭐 제품의 겉껍데기는 뭐 똑같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안에 담는 내용들을 내 개인에 맞게 부품들을 전부 커스터마이징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뭐 애플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글의 아라 프로젝트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 모듈도 내가 원하는 거 달고 AP 칩도 내가 원하는 거 사고 메모리 그 외에 배터리 이런 것도 내가 원하는 제품 갖다 끼겠다라는 게 바로 아라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자, 그런 방식의 제품들의 생산이 이제는 4.0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DIY,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 4.0 세대가 되면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자, 3.0에서는 일관 공정이지만 모듈 공정으로. 모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일종의 부품을 굉장히 규격화해서 빠르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느 시간에 소개시켜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MOQ 공정이라고 해서 독일의 대표적인 제조업, 바로 자동차 제조업의 폭스바겐이 MOQ라고 하는 이 공정을 통해서 무려 6개 차종의 플랫폼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폴로라고 하는 혹은 뭐 폭스바겐의 대표적인 차인 뭐 비트를 하나를 모델로 해서 거기서 이제 몇 가지 파생 모델들이 나오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세그먼트에서만 차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모듈을 가지고 대형차부터 소형차까지 다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모듈이 나온다라는 것인데요. 일종의 그런 거죠. 그래서 공정이 굉장히 이제 경직된 사람들이 똑같은 일만 하면 되는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이었다면 이제는 굉장히 가볍고 유연해지는 그런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비 자체도 변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중앙에서 집중 제어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분산 제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다품종 대량 생산 이런 형태로 간다라는 것이고요. 통신망 제어 자체도 유선 통신에서 무선 통신으로. 그리고 이제 RFID 태그 같은 걸 달아서 실시간으로 재고량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제조업 혁신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고가 바로 파악이 되니까 내가 이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원재료를 5개 정도로 쓰고 있는데 이 5개의 원재료를 실시간으로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뭐가 부족하고 뭐는 남아돌고 그렇게 보면 어느 공정에 문제가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어떤 제품들을 더 좋아하니까 자, 어떤 제품들을 더 만들어내야 되겠다가 전략적으로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스마트한 일종의 생산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형태들로 나타날 거냐 일종의 신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업그레이드. 앱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장비를 팔고 나서 그 장비에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제는 사러 가지 않고 실제적으로 앱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시스템이 자리매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MW 같은 경우에 갖고 있는 시스템은 3D 프린팅을 통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어떠한 내장재를 원하고 이 내장재의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그걸 3D 프린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한 제품들을 따로 생산해 주는 거죠. 뭐 이런 형태의 제품들도 일종의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핸들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흐름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G의 메탈 프린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3D 프린팅으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수리 같은 것들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뭐 이런 형태. 그래서 설비의 조정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유지보수가 더 쉽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개개인에 맞춰준다든지 이런 형태의 부품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니즈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주는 거죠. 기존에는 삼성의 갤럭시 5 하나의 제품으로 모두 통일이 됐다면 삼성의 갤럭시 5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김종효니까 김종효의 갤럭시 S5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무언가 좀 더 다양해지고 혁신적인 그런 공정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고요. 다음 그림은 좀 살펴보면 또 어떤 형태의 진행이 되느냐, 결국은 이 전체적인 밸류 체인들을 다 가져가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오더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 건지,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제품의 내용적인 측면들, 그게 다 하나의 기록이 되어 있는 RFID 칩을 심고 생산을 해서 그거를 배달해주고, 배달한 이후에 애프터 서비스까지 일관된 공정을 한 회사가 모두 가져간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생산 설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에서부터 생산 이후에 AS까지 한 기업이 모두 일관된 공정을 가져나가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현대차라고 하는 한 그룹만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그 전체적인 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국가가 한 가지 프로젝트로 묶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앞으로 가져가는 독일의 제조업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을 좀 살펴보시면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실내 중에 또 하나인데 예를 들어 어떤 장비를 만들고 있는 이 뭐 직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직원이 있으면 이 직원이 일종의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교육을 증강현실 앱 같은 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모아놓고 교육장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따로 불러서 일종의 도제교육 뭐 이런 형태로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런 앱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가르쳐주는 형태 뭐 이런 형태의 서비스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유연하고 플렉서블한 그런 공정의 흐름들을 가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리포트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뭐 요약해보자면, 뭐 시사점을 보자면 이렇게 좀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들도 최근 제조업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한국뿐만 아니라 이 선진국들도 제조업이 발전을 해야 다시 국가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금융업이라든지 서비스업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이제 제조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가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선진국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 거냐? 서비스, 소프트웨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제조업의 역량을 더 강화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이 제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품질을 높이고 가격이 높은, 그래서 이머징 마켓들이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을 선진국에서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결국은 뭐냐? 이머징 국가에서 지금 저가 제품들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다 가져가라. 그렇다면 선진국들은 정말 좋은 제품, 고가의 제품,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니즈에 맞는 그런 제품들, 이머징 국가에 생산해낼 수 없는 제품들을 생산을 해서 그것으로 향후 시장을 장악해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차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에서 만들어지는 차, 또 이머징 국가에서 만들어지는 차의 수준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선진국의 제조업들이 발달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지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한국의 지금 R&D 역량, GDP 기준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한국의 지금 GDP 개발 역량은, R&D 역량은 전 세계 국가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 특히 OECD 평균에 비해서도 조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이 7.6%인데 한국은 6.1%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다음 그림 보시면 지금 첨단 제품들에 대한 수출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첨단 제품들을 거의 한국이 조립해서 팔았는데 이제 한국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이 굉장히 낮아진 거고요. 중국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런 현상은 조금 더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국이 가야 될 길은 저도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ICT 융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가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일 거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제조업에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만한, 일관 공정을 진행할 만한 대기업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마 목적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보기에 ICT 융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통신주와 함께 각 그룹 내에 있는 SI 업체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이 제조업의 핵심은 뭐냐면 소프트웨어 기술과 서비스 기술의 역량을 총집합해서 제조업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은 각 그룹 내에 있는 SI 업체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통신망을 이용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형 통신주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는 SK CNC 여전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관 공정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회사 자체도 커야 되겠지만 개발 역량이라든지 회사 내에 가지고 있는 현금 시제라든지 아니면 연구소라든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대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죠.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대그룹들을 여전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렇게 본다면 중소형주에 대한 장기 투자보단 대형주에 대한 장기 투자가 제조업 역량 강화 측면에서 여전히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마디로 추각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유효하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대형기업, 대형주가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두 가지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 투자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좋은 종목은 계속 올라가서 따라잡기가 어렵고, 많이 떨어진 종목은 낙폭과대로 사봤더니 더 떨어지고, 이런 형태의 시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은 언급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세가 굉장히 탄탄한 종목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시세와 상관없이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대형주들을 낮은 가격에 확보하시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eah.